이게 요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추정치가 추정되면서 역발상 투자의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났다. 어제 애플도 그랬죠.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네. 근데 시장 장중에 들어 올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의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이 추정치가 안 좋게 나와서 무시될 때 사고,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가는 그러니까 성장주는 여기서부터 투자하는데 요 구간에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뭘 사야 되냐고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안 좋은 거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윤지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12단까지 올라가실 때니까 저희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제 보직 변경한 게 한 달 반쯤 되나? 두 달? 이제 좀 뭐 보고 받고 현황 파악하는데 생각보다 참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안 그래도. 예. 그래도 장이 예. 영업의 담당 대표로 딱 가자마자 장이 반등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김프로님이 전화 주셨을 때도 고민하다가 나오기로 한 게, 네. 제 결론은 이거거든요. 개인들이 돈을 벌어야 네. 증권사가 먹고 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이 어떨까? 네. 돈을 벌어야 된다.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다. 네. 올해 내년. 그렇죠. 내년까지는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네. 올해 근데 작년 말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면서 상고하고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솔직히 좀 썰렁했거든. 그랬어요? 야, 무슨 상고?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반응이. 사람들이요? 양반 뭐 항상 썰렁해요. 저 나오면. 영업하러 가면서 이제 상고하고 그냥 지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1월달에 올라버렸네. 1월달에 제 의견이 아니라 저 리서치하우스의 우리 신종호 센터장님이 우리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고 저도 그냥 방송에 전한 건데. 그렇죠. 올해를 봤을 때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뭐 주말에 좀 뭐 고용지표 얘기 나오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소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반기 내내 뭐 인플레 우려, 금리 상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큰일이 났어. 매크로 소음이 나오는데 오늘 뭐 주가가 단기 조정이 온들 그게 뭐 큰 전투에서에는 상관이 없다. 작은 전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를 높게 봤던 거는 상반기에 그러한 우려는 이제 또 뒤로 가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올라올 텐데, 뭐 전에 한번 그때 방송 나와서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뭐 경착륙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로 보면 상고하고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냥 올라갔다 좀 작은 전투 좀 밀릴 때가 있는데 길게 보면 작년 10월이 저점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항상 자주 보여드린 그림이죠. 저희 리서치 있을 때부터 많이 보던 그림이 좀 트레일링 PBR로 보자. 이 정도 오면 뭐 좀 일찍 사자고 해서 욕도 먹었지만 사는 게 맞는 가격이고, 중요한 건 자본 총계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말이면 한 배가 한 2,000 거의 880 정도까지 가요. 한 배. PBR은 1배. 네.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보면 계속 올라가죠. 이제 뭐 아마 많은 분들이 2,000깨지는 얘기하셨던 분들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0.8배가 한 2,000 연말이 되면 거의 2,340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분기의 자본 총계가 매우 적게 올라가는 걸 가정한 거예요. 보수적으로. 저희 리서치 하우스에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V자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하여튼 좀 싸지면 계속 사서 주식 늘려가야 되고, 작년 가을에 저점 나왔던 대형주들이 있어요. 작년 가을에 샀건 이번 연말 연초의 사건, 그거는 좀 들고 가셔라. 뭐 삼전 같은 거. 뭐 삼전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가 뻔한 종목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투자 참 그게 어렵거든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 가을 이후에 주식 사신 분들은 너무 뭐 매일매일 이런 매크로 뉴스에 연연하시지 말고, 오늘도 좀 밀릴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고, 다만 위를 크게 열 수는 없어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팍 열리려면 수출이 좋아져야 돼요. 수출이 힘들죠. 그럼요. 너무 간단해요, 대표님. 아니, 저 프로님. 왜냐면 우리나라 GDP 한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이.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한하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지고요. 글로벌 경기 돌아왔으면 제일 많이. 코로나 직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죠.
그 러시아 빼고는. 그건 뭐냐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개인 투자분들 많이 그 만나봐야 되는 자리에 왔으니까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빠진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올해도 안 좋지만 내년엔 어떨까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네. 대략 요새 전망치를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지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한 배가 넘어가려면 여기서 한 배가 넘어가려면 지금은 2,700이죠. 네. 1분기에는 뭐 이제 이건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야 한 배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위는 막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올라갈 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항상 제가 3프로 와서 제일 부러워했던 게 하워드 막스 인터뷰였는데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도 몇 년째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시장은 극단과 극단을 돌아가요. 그냥 전망이 부정적일 때 불황이죠. 이때는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높은 위험은 주로 높은 가격과 함께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은 신중하고 절제하고 막 굉장히 선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게 아니라 좀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되는 시기죠. 그때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낙담하고 비관적이고 금리도 높고 이러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늘려야 된다. 네, 그 전에 네. 윤 대표님한테 지금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극단이 안 왔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맞을 수 있고, 네. 그건 제가 틀린 거겠죠. 네. 뭐 이런 큰 위기가 아직 남았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미국의 금리만 하더라도 네. 10년짜리가 4.6 갔다가 지금 3.4거든요. 네. 그럼 극단 한번 왔던 거 아닐까요? 그럼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극단이 왔었다 생각하는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3%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원화가 상당히 약했을 때 주식의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게 극단이죠. 진자의 추. 이번은 이게 언제냐면 작년 9월 30일이거든요. 네. 9월 30일에 원달러 환율이 1,439원이었고 네. 코스피가 2,130인가 40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원달러 환율이 그 1,444원 갔었어요. 그렇죠. 제가 왜 기억나는 줄 아세요? 그때 다 1,500원 넘어간다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 이때가 만약 원달러 환율의 어떠면 바닥이었다면 주식도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 구간에서 바닥이 나왔으면 주식시장도 작년에 바닥에 찐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보시면 이 극단을 지났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뭐라 했냐면 진자의 추. 그러니까 네. 제가 전략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 전략이 전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 특히 굉장히 작은 전투에 집중해요. 지금 뭐 이번 주 다음 주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발언 이런 거.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얼마 전에 번스타인의 내비게이터 노이즈 뭐 그 책이 서점에 나왔는데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죠. 네. 어떨 때가 뭐가 소음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았을 때 소음이 있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뒤로 살피는 건 맞는데 큰 전투에 이기는 걸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큰 전투는 뭐냐면 주식도 막 그러니까 지수 좀 오르면 더 대형주 아니고 중소형주 된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아니라 큰 우리가 정말 누구나 아는 뻔한 좋은 주식을 꾸준히 좀 들고 갈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이것도 달러 환산 코스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림도 업데이트 왔는데 환산. 그렇죠. 이때도 10월 13일이 저점이었는데 외국인들한테 저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왜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봤을 때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내후년쯤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한국 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요럴 수 있겠죠. 12요럴 요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중간 라인도 안 왔다는 거죠. 야, 저게 외국인 입장에선 10월 달이 2020년 3월 달에 폭락기하고 비슷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 빠졌었고 또 하나는 전자 같은 거 참 신기하잖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네. 이해가 안 가지 않으신가요? 뭐 대형주들 보시면 이해 안 가는 종목 참 많습니다. 뭐 LG전자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왜 살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하기 오늘 나오면서 고민했던 그림인데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 네.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뭘까?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된다고 말했던 코스탈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영감은 뭐냐면 돈은 사랑해야죠. 돈이라는 거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굉장히 연동된다는 거죠. 차가워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디라고 보세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요기로 가는 단계 아닐까 수정되고 네. 의견들이 요즘 은근히 수정되거든요. 네. 전망치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좀 생각이 바뀐 사람도 나오고 안 좋죠. 이럴 때 사야죠.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요 그림이 가장 직관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우리는 반대로 행동을 많이 하고요. 뭐 저같이 뭐 말로 떠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뭐 제가 그래서 네.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저한테 없는데 중요한 건 이렇다는 거죠. 시장의 원리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특히 이번 상반기가 이렇게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게 왜 디스인플레이션 단어가 나왔냐면 이것도 보여줬던 그림들 업데이트해서 가져온 건데 유가가 이때 높았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도 이제 뭐 임금은 스티키하다부터 온갖 얘기 나오겠지만 다음 달이 되면 물가는 더 잡힐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은행 예금금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많이 낮아졌죠. 4%가 안 돼요. 네,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뭐 이런 거 감안하면 뭐 지금 이렇게 겁내실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까 진자의 추 오늘 제목을 거창하게 달았는데 네. 그건 결국 경기를 앞선 경기를 주가가 반영한다고 봤을 때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선행지수예요. 아마 이 방송에서 참 자주 보여드렸던 그렇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때 이게 제가 이제 2021년에 계속 잘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이게 5월에 정점 쳤거든요. 5월에. 그래서 이제 7월쯤 알았는데 이건 가을쯤이면 완전 주식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경기가 이건 선행 지표일 뿐이니까 동행 지표는 좋죠.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내려올 거다 주장을 하지만 사실 코스피나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지 않나. 저는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늦어도 올해 2분기 안에 돌았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돌아서 데이터 나오는 순간 주가 잘 안 빠져요. 그러면 그래서 상고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돌아왔을 때 주가는 그때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선행지표 보면서 주가가 위로 슈팅을 할 때가 보통 이럴 때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를 턴 어라운드라고 해요. 네. 말처럼. 왜 돌아왔습니다 보냐 이거예요. 확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디퓨전 인덱스라고. 전에 이 방송 보시면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마이너스 100을 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글로벌 경기에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표가 막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퓨전 인덱스는 뭐냐면 32개국 OECD 선행 국가 플러스 한 몇 개국에서 한 38개 국가의 경기 선행 지표가 다 다르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제조업이 중요하고 미국은 네. 소비가 중요하고 이런 나라들의 경기가 다 정말 좋아지는 건지 아닌 거를 서로 더해주는 거예요. 네. 다 안 좋다고 나온 게 작년 10월이었어요. 네, 마이너스 100으로 딱 2달 지속되더니 돌아섰죠 이게. 보통 이게 기록이 돌면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이제 그건 퀀트 모델이니까 저희 모델에 따르면 한 이번 사실은 4월에 돌았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네. 4월에 이게 돌았으면 아마 5월쯤 알게 될 텐데 그때 주가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원래 올해 어떻게 봤죠? 1분기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2분기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1분기에 어디서 올려놓고 2분기에 만약 이 데이터마저 그래 경기 상승지수가 돌아서 그때 경기 지표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글로벌 경기에 연동된 우리의 수출주들이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수출 데이터를 좀 관련 높은 데이터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아까 순환적으로 어떤 사이클을 볼 때 네. 미국의 ISM 제조 서베이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주문이랑 재고의 차이예요. 와 이게 이 정도 내려왔으면 여기 왔거든요. 지금 여기 이 정도 내려왔으면 뭐 금융위기적 수준이 아니라면 네. 수출도 이게 이제 서베이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여러 가지를 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아져야 주가가 돌아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지금 저희 외국인 어제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제일 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고용이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망가져야 된다. 금리 올린다. 근데 미국 고용이 그만큼 좋다는 거는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단단할 수 있다. 미국 소비가 그래도 버텨줘야 우리가 뭘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마저도 더 지나칠 정도로 더 지나치게 어떤 측면을 본다. 우리 시장의 악재냐라는 생각은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어쩌면 일자리가 구인 관광 1,100만 명 정도 온 거거든요. 실업자가 6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언제 미국에 이제 하반기 되면 저축이 떨어지니까 미국이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김 대표님, 김 프로님이야 워낙 미국 잘 아시고 미국 사람들이 언제 저축해서 소비했습니까? 버는 대로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돈 벌어서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소비가 단단하다면 아까 말했던 하반기에 왜 고냐? 경착륙이 안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전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경착륙 없다요, 저희들 하우스 비유는. 근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단단하고 더욱이 이번에 최근에 변수가 생겼어요. 유럽이 생각보다 매우 견조하거든요. 뭐 중국도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수출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겁먹은 거는 그렇게 고용 잘 나오고 이러면 결국 이제 연준이 더 긴축적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겁을 좀 먹은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걸 말 들 때마다 이제 뭐 리서치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론 내놓고서 하니까 자꾸 그런 말들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12월 코어 PC가 4.4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뭐죠? 4.5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준금리가 실질금리가 더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엄청 더 긴축적으로 간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죠. 코어 PC가 더 내려가면 금리를 내린다는 오른다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년 전에는 금리를 이만큼 올릴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12월 코어 PC만 놓고 봐도 기준금리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저게 저런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지표가 예를 들면 작년 가을에 나왔다. 박살 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금리를 대부분 다 올려가지고 이제 거의 피크아웃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하반기에 그렇게 하드랜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위안을 적어도 제조업 베이스에 있는 한국은 받아서 신호로 작용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옛날에 교과서에서 실업률과 물가의 필리스 커브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이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임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오늘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주가도 흔들리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말투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너무 그런 건 소음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이익.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어닝 리세션이에요. 어닝이 깨져가지고 경기도 망가지는 게 두렵지만 사실 경기가 망가져서 어닝이 너무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번스타인도 이익 추정치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성장. 근데 이게 이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익 추정치가 추정되면서 역발상 투자의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생각하십니다. 와, 적자 발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큰일 났다 해요. 어제 애플도 그랬죠.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근데 시장 장중에 들어 올려요. 그게 바로 이런 국면을 생각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반도체 하이닉스도 그랬죠. 뭐 사람들이 그 뉴스 나니까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느 대화방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근데 제 생각엔 돌릴 것 같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의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치원치가 안 좋게 나와서 무시될 때 사고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가는 그러니까 성장주는 여기서부터 투자하는데 요 구간에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뭘 사야 되냐고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안 좋은 거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12월인가 왔었더라고요. 그때 보여줬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 보거든요. 결국은 안 좋아지면 이익이 부러지거든요. 이익이 부러지면 사람부터 잘라요. 그럼 비용을 엄청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먼저 감소하는 게 나오면 도망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이번에 엄청 나왔죠. 1월 달에 확인한 건 저는 이거거든요. 드디어 이 부분이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보면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부러지고 매출은 나중에 빠지는데 이익 증가율이 여기까지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PBR이 바닥이 아니다. 여기서 다시 2000이 아까 이제 극단을 말한다면
뭐 이 정도 왔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있죠. 여기서 더 풀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주시장에서 그걸 반영했겠죠.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그 어떤 가늠자가 저는 그냥 하이닉스 실적 나온 날 굉장히 의미 있다 봤거든요. 하이닉스. 그럼요. 네네. 적자가 그 정도 나왔으면 원래 그날부터 빠져야죠. 이게 그렇죠. 계속 내려간다고 보면 시장에서는 1년 뒤면 이게 돌아서 있을 거야. 이 베팅을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이후부터 이제 안 좋게 실적 나왔는데 돌아서는 뭐 LG전자도 그랬고 뭐 다 네이버도 다만 대형주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 주식 매매하기 사실 돈 벌기 쉬운 장이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1월 달에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주식을 열심히 담았다면 뭐 지금 뭐 얼마 조금 수익이 났을 것 같고 뭐 지금 그렇게 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구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이익이 돌았을 것 같냐? 그냥 다 떠나서 원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원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운송료도 배 운송료도 내려올 거고 원자재 가격도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수입 단가가 내려오면 마진을 남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제조업들이 어쩌면 지금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죽는 소리 하면서 사람도 줄이고 뭐 온갖 그 행동을 하면서 다음에 이익 사이클 방금 전에 요게 돌아서는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비용 아까 주범이 긍정적으로 도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향을 아까 막스의 그 제가 극단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악의 극단을 돌아서고 있다고 전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림을 주말에 좀 그려봤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를 한번 본 게 뭐냐면 EPS예요. 왜냐하면 포워드 EPS, 예상 EPS.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다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예상 PER, 12개월 포워드 PER이 비싸다. 13배 왔으니까.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 금에서 오면 PER은 비싸져 있고 PPR은 이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모이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그림이 더 직관적이어서 보여드리는데 보면 이익이 주가에 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건 뭐냐면 3개월 전 대비해서 EPS 변화랑 아래는 그냥 EPS 보이는데 이럴 때 EPS 이렇게 확 내려오는데 주가 바닥치고 돌기 시작하죠. 이럴 때 턴어라운드 될 때 이럴 때 턴어라운드 될 때 이번에 거의 똑같거든요. 이때의 특징은 뭐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리테일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결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 여기 전에는 그냥 매크로 얘기하고 가고 말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에 관한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론이 이거예요. 첫째, 수출이 중요하다 그랬으면 수출 좋은 거나 수출이 돌아설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거. 그렇죠. 지금 당장 좋은 거. 12월 1월에 좋았던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조선이에요. 사실. 조선은 싸요 또. 조선 좀 별로 안 좋던데. 주가가 그냥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다 싫어해요. 조선과 자동차는. 자동차도 다 싫어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안 좋은 얘기들 하려고 해요. 근데 자동차도 좋아요 숫자가. 저는 이 두 개는 뭐 대표적인 뭐죠? 뭐 여기 현대차가 있을 거고 한국조선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오늘 같은 날 또 흔들리면 또 기회 주는 거고. 짜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뭐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철강도 해당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제일 대표적인 게 안 좋은 쪽에 있는 거 턴어라운드 되는 게 반도체 있고 뭐 가전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요즘은 자주 말씀을 드려요. 뭐 이런 것들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극단 거 바벨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편하게 이쪽 대형주들을 좀 가져가시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거 사라. 그다음에 뭐 네카오도 좋고 바이오 대 바이오. 바이오가 좀 재미없는데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좀 그냥 확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거 각자 생각. 정프로는 이거 누가 합니까? 근데 제 성향은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시장이 좀 강할 것 같은 두 번째 이유는 이거 플랫폼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금리 고밸류 성장주들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금리 연동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빠질 거 보시 예상하셨으니까 이 정도 빠지. 메타가 이렇게 폭락할 줄 알았나요? 요새 메타 같은 거 돌아 쓰는 거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만약 이 정도 내려와서 반응을 했어요. 이게 쉽게 멈출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게임을.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안 내려가 다시 올라가. 이거 팔아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 금리가 내년쯤이 되면 더 내려가 있을 거야. 물가가 미국 물가가 좀 보수적으로 봐도 3%대 얘기하잖아. 2%는 안 갈 수 있지만. 네. 3%대 가면 금리가 어디 와 있을까요? 그럼 그때 뭐 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걸 오늘 당장 저번 주말에 미국이 얼마 빠졌어. 뭐. 그렇죠.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는 작은 전투에서만 헤어나질 못해요. 큰 전투에서 이기려면 형세를 봐야 되거든요. 큰 형세를 보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플랫폼 기업도 놓쳐. 시간이 다 됐나 보네요. 네. 그래요? 4, 5분. 그래요? 그럼 빨리 맞지. 또 하나 좀 큰 흐름이 네.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최근에. 주주의 행동주의. 사실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코스피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독립기업 운용사나 헤지펀드들 보면 거의 다 액티비스트로 나서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시장이 굉장히 아래가 단단한 거죠. 지금 은행부터 네. 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오스템도 있었고 뭐 SM. 그렇죠. SM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힘을 바탕하면 작년 가을의 바닥에서 주식들 보면 그때부터 다 올라갔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올라가다 또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위를 열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좀 불안한 게 뭐 있냐. 네. 부동산은 아직 좀 불안해 보여요 저는. 증권사들이 하도 부동산 때문에 머리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뭐 장세히 말하면 길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요 정도 있다면 여기서 뭐죠? 부동산이 좀 불안하다. 가계 부채다. 내수잖아요. 내수. 그러네요. 내수가 아닌 거에서는 이 별 영향 없을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 많이 빠지면 네. 사람들이 좀 내 집도 막 2, 3억씩 떨어지면 소비하는데 어쨌든 약간 좀 주춤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가격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게 꽤 됩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GDP의 네. 한 40% 수출에 그다음 투자가 하면 소비가 그 정도 좌우하는 나라는 아니죠. 미국 소비가 더 중요하죠. 네네. 근데 부동산이 좀 겁났던 거는 뭐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부동산 금융시장의 문제죠. 아직까지 뭐 우량채야 뭐 괜찮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인데 이마저도 저번 주부터 안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오늘 이게 뭐 제가 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잠깐 고민했었는데 주말에 결국은 이거예요. 좀 큰 전투에서 이기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뭐 단순하게 뭐 오늘 이번 주에 뭐가 있고 다음 주에 이런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은 어쩌면 상반기에는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근데 하반기엔 또 뭐가 남았죠? 결국 경기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면 글로벌 경기에 가장 연동되는 소위 카나리아 같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수출주가 올해 상당히 견조하다면 상고하고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올해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고하고라고 해서 상고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좀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조금 진동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죠. 만약 이게 안 되면 그건 아직 너희들 맨날 좋게만 보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걸 언제 반영할까요? 올해 말서부터 반영하겠죠. 근데 올해 말에 고민할 거를 지금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을쯤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리서치 센터를 그만두시고 저 개인 영업 개인 고객들만 지금 케어하시는 거죠? 그거랑 이제 뭐 디지털 네, 기관은 아니고 그렇죠. 대출 뭐 머리 아픈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하우스 뷰 이런 거보다도 우리 윤대 그 아주 캐주얼한 왜냐면 업계 3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가끔 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뭐 근데 오늘도 나름 종목 얘기를 나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전해졌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리 윤지호 대표님 모시고 아주
이 올해 시장, 특히 이제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